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두꺼우셔서, 두꺼워서 다 못 읽으신 분이 있으실 듯한데, 그 책은 우리가 본 미셸 푸코 1926, 1984는, 음, 그 전문가도 참조하고, 입문자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상가, 철학자, 뭐 예술가라도 상관없겠죠. 소설가라도.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평전, 이 한 권씩만 있으면 정말 공부하기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셰프코를 중심으로 쓴 10세기 프랑스 혹은 유럽 지성사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어떤 일이 있었고, 후코한테 개인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시기에 뭐 유럽, 프랑스, 주로 프랑스지만 지적인 사상적 경향, 지배적인 경향은 어떻고, 그때 후코가 한 선택은 뭐였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고, 혹은 어떤 부분은 유지가 됐고, 이런 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실 때는 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당연히 너무 어렵고요. 줄거리, 이거는 평전이니까, 전기적인 사실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내가 이거를,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대충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건너뛰어서 계속 읽는 게 좋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 내가 이 책을 이해 못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제가 뭐 강의 1, 2년 한 게 아니니까 수십 년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내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 탄 논문을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그게 그게 무슨 말이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 사람들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류 전체하고 대결을 해서 항상 내가 이해하고 그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죠. 우물안 개구리 아니면 하루 강아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후코나 조금 이해하지. 들레즈 뭐 천개의 고음 같은 책만 읽어도 물론 제가 들레즈 책도 번역한 사람이 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하나 들레즈가 쓴 이야기 그 맥락 다 이해하면 그거 못해요. 후코의 책도 제가 수십 년 동안 후코를 공부했지만 그거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이해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고 하여튼 중요한 건 억지로 끝까지 억지로 끝까지 한번 읽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억지로. 왜냐하면 재미있을 때만 읽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고 취미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끝까지 읽지 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조금만 힘들면 관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 건너뛰고 내가 모른다는 것만 알고 하여튼 한번 통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책들을 앞부분은 막 이렇게 막 줄치면서 빡빡하게 보다가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으면 마치 영화 한 편을 다 보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중간에 그만 읽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설 읽기 토론하면 자기가 책을 다 못 읽었는데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런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못 읽고 와서 얘기를 하면 자기는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읽고 온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뺏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식의 문제라고 할까? 좀 곤란한 분들이 있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책 얘기를 해야죠.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읽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그 주제에서 벗어나면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주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책을 읽고 와서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일반론이고 여기는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 책을 읽고 느끼신 게 그냥 다 못 읽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구분이 되니까 지금 뒷부분에서 제가 후코의 사상을 그 86년에 이름 처음 알았고 88년부터 전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지금 2024년이니까 조금 6년 동안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유현쌤 어떻게 읽으셨어요? 자, 마이크가 안 켜져서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책을 못 읽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한 앞에 조금 읽으신 건 아니고요. 못 읽었어요. 아예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음, 읽었어요. 일 없으셔도 못 읽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데 반만 읽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은 정말 짜증난단 말이죠. 자, 이거는 공부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제 들으시고 관심이 가시면 뭐 나중에 혹시 관심이 가시면 읽어보세요. 자, 한지쌤. 네, 저도 푸코는 대학교 들어가는 무렵인가? 고등학교 무렵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기의 역사, 성의 역사를 대학 시절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이해를 할 수 없죠, 당연히. 지식이 얇으니까. 근데 되게 멋진 구절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그 구절들에 엄청 감화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푸코가 되게, 어, 막시즘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뒀잖아요. 완전 결별하고. 그래서 푸코는 그런 거 아니, 참여적인 그런 활동에 관심이 없었나? 아니, 그 생각하고 그냥 쭉 시간 보내고 이번 기회에 선생님 수업, 한림대 수업이라든가 그런 다른 수업을 통해서 다시 이제 푸코 저작들을 살펴보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저는 푸코가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세하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디디에 에리봉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평전을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적어줬다는 사실에 저는 푸코가 되게 이것만으로도 되게 푸코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 느끼고 디디 에리봉도 푸코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런 책을 썼겠지만 푸코도 상당히 주변인들에게 한 신망은 신망도 두터웠고 그거를 기록해 줄 만한 사람도 많았고 회상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이건 학문적인 업적을 떠나서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도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난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나 그런 거 보면 푸코가 되게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또 저는 이렇게 열정적인 참여주의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냥 아, 몇 번 시위에 나가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아, 이렇게 이란까지 가가지고 막 이슬람 혁명을 목도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 이란 파트 페르시아를 몇 번, 아니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 테헤란을 몇 번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 음, 놀라웠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거를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한 전혀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기에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지식의 계보학에 대해 이렇게 후쿠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나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시절 스웨덴 읍살라 문화원에서 지냈던 시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거에 연구 결과에 이런 식의 연구 방법을 체득했으며 이런 식의 연구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구나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걸 진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 사람의 지식적인 궤적을 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감독들의 이제 영화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작품이 전작은 이거였고 그 다음 작품은 이거고 뭐 이렇게 쭉 연대기적으로 저는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의 흐름에 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봐야겠다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 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학문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능력을 뛰어나게 발휘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좀 와닿다기보다 되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왜냐면은 푸코 같은 스타일이면 이런 거 자질구레한 행정 업무를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뛰어나고 문화원 생활을 하면서도 되게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고 뭐 문화 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홍보도 하고 했다는 점이 아, 이 사람 뭘 해도 되게 잘한 사람이구나. 뭘 해도 되게 잘했을 거다. 뭐, 철학적인 학문은 아니어도 진짜 아버지 말대로 외과 의사가 되었어도 되게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고 남을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왜 지난번에 도쿄 문화원장에 갔으면은 어떻게 또 지형이 바뀌었을까? 푸코의 학문적 지형이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넓게 보는 확장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또 다른 학문적인 그런 분야들이 탄생하고 그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푸코는 계속 파리에만 있지 않고 계속 해외를 떠돌면서 독일에도 있다가 뭐 폴란드도 있다가 스웨덴도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그런 서양의 모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체제들은 다 경험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뭐 독일에서의 그런 분단, 그다음에 폴란드의 그런 공산주의, 뭐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근데 푸코가 진짜 아쉽게도 그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완전히 거리를 둔 채 뭐 그렇게 학문적인 진척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일본에 와가지고 동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깊게 공부하고 그랬으면 또 어떤 식의 그런 산출물들이 나왔을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럼 뭐 아쉬운 건 또 아쉬운 채로 남겨두고 뭐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저는 즐겁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이 책이 워낙 재밌게 잘 쓴 책이니까. 그리고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후쿠오카 행정 능력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력, 업무 장악력, 그 상사들한테 인사 고과, 인사 평가가 너무 좋고, 가면 평가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역시 이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잘난 놈은 다 잘났고, 못난 놈은 한없이 못난 게 많고, 후쿠가 참, 물론 자기 나름으로는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복 받은 사람이구나. 유전자 로또를 맞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순옥쌤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 못 읽었어요. 읽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데요. 우리 수많은 문학, 미술, 영화, 각 분야에 있어서 왜 푸코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지 좀 궁금했어요. 아주 아주 희미하게 오래전에 광기의 역사를 그 토론에서 읽었는데, 광기가 제가 그 당시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경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푸코가 그 많은 것을 많이 해결해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진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 모든 어떤 예술 분야에 철학이 소나기에 있었다. 그 말이 참 멋져 보였어요. 예, 34페이지에. 근데 저는 역시나 20세기의 철학자 푸코가 음,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한테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감시와 처벌, 말과 사물, 제목은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CCTV랄지, 감시 이런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에피스테메 이런 것도 사회적인 인식 틀 이런 걸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억지로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반만 읽고 와서 시간 뺏는 건 그 소설 같은 거 토론할 때 그런 거고요. 우리는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오시면 좋고 안 읽어오셔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수업 끝난 다음에 읽으시면 물론 좋고 안 읽으셔도 그냥 많은 거죠. 그거 이게 무슨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뭐 괜찮아요. 그다음에 그 후코 정도의 사유의 깊이, 후코나 델레즈나 데리다나 레비나스나 보르디에 정도 사유의 깊이에 도달한 사람은 인류 역사 통틀어도 1000명 이하. 공자 맹자부터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도 1000명 이하, 사실은 500명? 예를 들어서 노벨 철학상이 있었으면 후코나 델레즈나 데리다나 레비나스는 보르디에 100% 탔겠죠. 하버마스, 한스 요나스 이런 사람도 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그런 노벨 철학상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책도 막 번역되고 사람들이 사보고 지금 한강 채식주의자 같은 거 노벨상 안 따고 맨부커상 안 땄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 그걸? 그냥 그러니까 문학 하는 사람들은 한강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인지 다 이견을 여지가 없어요. 스타일이고 뭐고. 그리고 노벨상 최근에 한 10년 동안 탄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한두 명, 두세 명에 속할 정도로 훌륭한, 근데 최근에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뭐야. 아니로도 탔고, 가지오이식으로도 탔고, 이온포세 같은 사람도 탔는데, 거기 후진 사람은 어디 있어?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압도적인 사람들이라서. 근데 한강도 전혀 꿀리지 않고, 그 사람들 모아서 투표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강과 노벨상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상이라는 건 남이 주는 거고 뭐,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고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하면 올드보이가 상 받고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 했는데 홍상수가 상 받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타도 되지만 그 남들이 볼 때 탈 수준도 안 되면서 안 타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과연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건 얘기하기 어렵지만, 합의하기 어렵지만, 그 모든 거에 대한 그런 양식적 상대성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견의 여지가 없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코도 분명히 탔을 텐데 그러면 한 권이라도 더 보고 뭐 대중화되니까 대중화되면 천박하되겠죠. 천박하라는 게 얕고 넓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깊이가 없다는 건데 뭐 그리스도교 천박화된 거죠. 그렇게 치면 뭐 불교, 뭐 유교, 마르크스주의 다 천박화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대중들이 그런 거 보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심, 향심, 그걸 어떻게 폄하할 수가 있어요? 그거 훌륭하다고 얘기해죠. 그게 뭐 지적 허영심이든 뭐 어떤 거든 원래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지 뭐 처음부터 그런 문학을 향한 순수한 향심으로 한 사람이 있나?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순수하고 안 순수하고 그렇게 딱 잘라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순수 안 순수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해자고 피해자도 어떤 경우는 확실히 있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그분들이 뭐 아기로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명백한 피해자지. 100% 피해자. 그 학생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전혀 없잖아.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인생에서 드물고 이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섞여요. 그 되게 케바케고 입장 따라서 모든 게 다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 싸우기 조금 어렵게 되는데, 왜냐면 생각할 게 좀 많아지니까. 그래도 싸워야 될 경우는 싸워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죠. 이 녹화를 끊어서 하도록 하죠. 자, 녹화를 한번 껐다가.